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재는 502페이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차트 3장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가장 어려우면서도 문제는 항상 세 문제가 늘 나와요. 유의할 점은요. 3방식은 공식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이니까요. 최근에는 계산 문제만 계속 나와요. 계산 문제가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28회 2년 전에도 계산 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최근 흐름은요. 계속 계산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자, 먼저 목차공 1번 볼게요. 3방식의 접근 원리예요. 접근 원리는요. 맨 아래 보시면 표가 나와요. 자, 표를 그대로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각이 3면성이 나와요. 자,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입니다. 일반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언제나 가격은 정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자, 간단한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식당 사업을 해요. 식당을 차려요. 식당을 차렸는데 모든 비용이 3억 들어갑니다. 비용성에 의한 가격 3억이 됩니다. 식당이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면요. 수익은 아주 높아지겠죠. 그러면 수익 가격은 4억이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 식당을 팔려고 해요. 시장에. 팔려고 하니까 3억 받기는 너무 적고요. 4억은 또 많잖아요. 절충해서 중간 가격 3억 5천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가격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3면성입니다.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이 세 가지가요. 가격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시장성 이꼴, 비용성 이꼴, 수익성이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은 경우를 가격 3면 등가성 이렇게 불러요.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만약 비용성이 3억이면 수익성도 3억이 되고요. 얘도 3억이 된대요. 자, 이런 경우는요. 바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만약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세 가지는 언제나 똑같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현실의 시장은 완전 시장이 아니고 불완전 시장이잖아요. 불완전 시장입니다. 자, 불완전 시장이니까 결국은 세 가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불완전 시장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 가격을 구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3방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은 비교 방식이 되고요.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은 원가 방식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은 수익 방식이 돼요. 결국 세 가지 가격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3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부동산은요. 가격으로 표시되고 또 임료로 표시가 돼요. 가격과 임료가 돼요. 그러면 6가지가 되겠네요. 이것이 바로 6방법입니다. 그러면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요, 바로 비준 가격입니다. 다음에 임료구하는 것은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요, 비준 임료가 되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것은 바로 원가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복선 가격이 되고요. 다음에 원가 방식으로 임료 구하는 것은 바로 적산법이 됩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바로 적산 임료가 되고요.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가격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가격은 수익 가격이 되고요. 다음에 임료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입니다. 여기서 구해진 임료가 수익 임료가 돼요. 그러면 3방식과 6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모두가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공식을 풀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입니다. 다만 공식이니까 최근 시험은 특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가요. 그러면 가격과 임료 관한 6방법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은요, 전부 다 고르게 공부할 것이 아니고요. 주로 가격을 중심으로요.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거의 여기서 이렇게 세 문제가 잘 나와요. 임료는 약해요. 임료는 약하니까요. 매 과정마다 볼 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요. 일단 잠시 보류했다가 언제요? 한 5, 6월 되었어요. 6월 말에요. 6월 말에 임료는요. 한꺼번에 모아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쉽게 정리가 돼요. 다만 임료 평가는요. 아주 가끔 한 7, 8년마다 한번 나올 건 겁니다. 약해요. 그래서 항상 3방식 하게 되면 가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은요. 계산 문제가 여기서 3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가법에서 정액법 관한 계산 문제가 작년에 1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정상화 묻는 문제가 계산 문제가 무려 2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합계 3문제가 출시되었고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 계산 문제가 안 나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 올해는 거의 올해 시험은 나온다고 보세요. 올해는 이제 얘가 나와야 됩니다. 흐름이 보이잖아요. 결국 자 가격이 3개 나왔고 임료가 3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가격은요. 하나의 최종적인 하나의 가격이 필요합니다. 그 최종 가격입니다. 하나의 가격을 결정 내리기 위해서 지금은요. 가격이 3가지가 나왔어요. 연결해서 본다면 시장성에 의한 표준 가격이 얼마 3억 5천 나왔고요. 비용성에 의한 복선 가격이 3억이 나왔고요. 다음에 수익성에 의한 수익 가격이 4억이 나왔어요. 3가지 가격입니다. 얘는요. 아직까지 최종 결정된 가격이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계산하니까 계산된 가격에 불과하다. 이것을요. 시산가격 이렇게 불러요. 3가지 시산가격 또는 시산가액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산하게 되면요. 한문으로 이렇게 되죠. 시산가격 하게 되면 어디까지나 계산된 가격입니다. 계산된 가격. 최종 가격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가격을 충분히 비교, 검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가리켜서 세 가지 시산 가격의 조정 작업이다. 따라서 세 가지 시산 가격의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되면요, 최종적인 하나의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시산 가격 조정은 어떻게 하느냐? 얘도요, 우리 지문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산 가격의 조정 방법입니다. 시산 가격의 조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산술 평균. 그리고 가중 평균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시산 가격의 조정은 세 가지 가격을 산술 평균으로 구한다면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나와요. 산술 평균이 아니고 가중 평균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뭡니까? 그대로 n분의 1로 나누게 하죠. 그러니까 3억, 3억 5천, 4억 다 더해요. 3억, 3억 5천, 4억 다 더해서 개수가 몇 개? 3개잖아요. 나누기 n분의 1, 나누기 3 하면 돼요. 얘가 산술 평균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간치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억 5천이 나오잖아요. 이런 가격은 엉터리입니다. 산술 평균이 아니에요. 바로 가중 평균치로 가게 되는데요. 그럼 가중 평균치는 뭐냐? 자, 가장 주 방식을 선택해요. 주된 방법입니다. 나머지 다른 방식이 있죠. 또는 부수 방식입니다.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합리성을 검토하죠.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겠는데요. 숫자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 방식 하게 되면, 자, 앞에서 식당 가격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요, 식당의 주된 성격은 시장성일까요? 비용성일까요? 수익성일까요? 식당. 돈 벌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뭐지? 식당의 주된 성격은 수익성입니다. 그래서 식당 하게 되면요, 주된 방식은 바로 수익성이다. 수익 방식. 얼마? 4억입니다. 이를 주로 해야 됩니다. 나머지 다른 방식이 이제 비용성 3억입니다. 시장성 3억 5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하죠. 검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것은요, 전문가, 평가사의 재량행위가 돼요. 평가사가 보기에는 이렇게 검토하니까 3억 6천 결정해도 되는 것이고요. 3억 7천 의견서만 적어서 나는 이렇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3억 6천으로 결정함. 이렇게 평가 보고서에 이렇게 의견을 쓰면서 결정을 내면요, 얘가 최종적인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상 가격을 조정한 결과 평가사가 최종적으로 3억 6천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최종적인 가격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3방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 구하는 작업입니다. 이때 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말하면 적정 가격이죠. 가장 적정 가격입니다. 이것을 우리 규칙은요, 똑같은 말로 이꼴 시장가치라고 불러요. 시장가치. 현행 규칙은 시장가치라고 표현하고요. 그럼 종전. 그럼 종전규칙입니다. 종전의 규칙은 이것을 정상가격이다. 결론.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부동산 가격 이꼴 시장가치 구하는 것이고, 종전의 규칙은 정상가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의 부동산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3방식으로 모두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결국 모든 가격은요, 삼면성부터 출발하는데 만약 세 가지가 똑같으면 삼면 등가성이다. 예외가 되죠. 얘는요,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완전성이 아니고 불완전성이니까 세 가지가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3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세 가지 가격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어디까지 이렇게 세 가지 시상 가격을 서로 조정해서 즉 가중평균치로 최종 가격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 각각의 3방식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대개 우리 시험은 계속적으로 가격을 위주로요. 가격 중심으로 세 가지를 공부하고요. 임료는요 아주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임료는요 나중에 오류를 가정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비교하면요 다 정리가 돼요. 약합니다. 가격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 올해 시험은요 어떤 경우든지 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피했잖아요. 피기 때문에 올해 계산 문제는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서 3방식이 필요한 성립 접근 원리를 보았습니다. 자, 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목차 2번 넘어가죠. 2번은요. 3방식의 성립 과정인데요. 2번은 X 보지 마세요.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버리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505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 보시면요. 3번 시산가액의 조정이 있죠. 그럼 감이 팍 떠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산술평균입니까? 가중평균입니까? 가중평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를 전부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시험만 잘 치면 되니까요. 항상 시험에서 묻는 것은 시험에 나눈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내려가세요. 시산가액의 조정 보니까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그러면 2번 보게 되면 시산가액의 조정 방법에서 자 기억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시산가액의 조정은 평가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미줄하세요. 세 가지 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 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주 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가중평균을 의미합니다. 이것만 출제가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507페이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자, 목차 02번 원가 방식입니다. 원가 방식. 네모 박스 보니까요. 가격 구하면 원가법, 임료 구하면 적산법이죠. 그래서 자 원가법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꼭 나옵니다. 적산법은요. 따로 6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가격을 중심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먼저 1번 원가법입니다. 지금부터 원가법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가법 하게 되면요. 앞에서 보았듯이 가격 3면성 중에서는 바로 비용성이죠.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이고요. 그럼 이때 대표적인 물건은요. 바로 비용이 투입된 상각자산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있죠. 건물은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또 기계. 따라서 건물이나 기계는요. 모두가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주로 건물과 기계의 평가는요. 원가법이 주방식입니다. 주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각자산의 특징이 뭘까요? 특징. 토지는요. 소멸되지가 않잖아요. 연구만 하잖아요. 그러나 건물이나 기계는 언젠가는 소멸이 됩니다. 다른 말로 수명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각자산의 수명을 가리켜서 나이, 수명을 가리켜서 내용연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가법 하게 되면 이 내용연수가 포인트가 돼요. 당연히 건물 보게 되면요. 건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화되겠죠. 노후화되는 만큼 건물 가치가요. 정가됩니까? 감가됩니까? 감가가 되죠. 그래서 결국 노후화될수록 감가된다. 그래서 원가법 하게 되면요. 자, 수명이 경과될수록 감가된다. 감가 논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단히 내용 연수를 본다면요. 첫 번째. 자, 내용 연수 라지 N으로 볼게요. 따라서 물리적 내용 연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내용 연수가 있어요. 물리적 수명과 경제적 수명입니다. 이 양자의 관계를 본다면 이런 관계예요. 일반적으로 물리적 수명은 길고 경제적 수명은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요. 건물이나 또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나서 한 80세, 90세 한 평생을 삽니다. 얘가 뭐죠? 물리적 수명입니다. 그 사람이 경제활동하죠. 돈 벌잖아요. 돈 버는 기간은요. 자, 교육 다 받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왔어요. 이제 취업하잖아요. 이때부터 돈을 버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더 길다? 물리적 수명이 더 길대 말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요. 건물의 물리적 수명은 길지만은요. 요 범위에서 바로 경제적 수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시험에 감정평가에서는 물리적 수명이 중요할까요? 경제적 수명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서는 무엇을 중시한다? 경제적 내용을 중시하지 물리적 연수를 중시한다? X.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연수 이꼴 라지 n 스몰 n 플러스 스몰 n 다시가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라지 n은요 전 내용 연수예요. 전 기간 전 내용 연수. 스몰 n은요 과거를 말해요. 지나온 경관 연수예요. N-는 앞으로 남은 잔존 연수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물이요. 현재 5년 지났대요. 앞으로 남은 게 15년 설 수가 있대요. 합하니까 전체가 몇 년? 20년. 이런 관계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부동산은요. 과거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장래가 중요해요. 부동산은 바로 장래를 사는 것이다. 장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과거보다 장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또는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잔존 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무엇보다 경제적 잔존 연수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원가법의 기본 원리가 돼요. 자, 이제부터 모든 3방식은 공식에서 출발해서 공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식을 풀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보니까요. 동아미 1번 의에서 네모 박스 공식이 나와요. 제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액 이꼴 복선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칠판에 옮겨서 볼게요. 그럼 지금 제가 공식 옮기는 것은요. 가장 전문가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들이 공식을 어떻게 쓰느냐. 그 실무를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이 쓰는 공식은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C 마이너스 DN 이꼴 PN입니다.
C 마이너스 DN이 꼴 PN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네모 박스하고 비교하면요. 얘가 뭐가 되죠? 제조달 원가입니다. DN은요, 바로 N년 동안의 감가수증입니다. 또는 감가상각이 되고요. 따라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증을 빼게 되면 현재 복선 가격이 나와요. 이렇게 공식을 옮겨서 보니까 결국 원가법은요, 요소가 두 가지죠. 제조달 원가가 뭐냐, 감가수증이 뭐냐. 해서 이 두 가지만 풀어 속마시면 다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만. 특히 원가법은요, 뭐가 중요하죠? 감가. 얘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가 10번 출제가 되면 얘는 한 번, 두 번입니다. 예. 압도적으로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공식이 뭘 말할까요? 자, 이 공식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을 짓는데 총 원가는요, 2억 주고 지었대요. 얘가 뭐죠? 총원가. 총원가. 따라서 이때 2억. 총원가 2억이 바로 제조달 원가를 말이에요. 따라서 쉬운 말로 제조달 원가는 총원가를 말이에요. 이 건물이 얼마 소시지? 20년입니다. 수명이 20년이다. 그러면 철거하고 이제 건물이 없어집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서 철거해요. 철거하면 철근 등등 건지는 가격이 있잖아요. 건지는 가격. 이때 건지는 가격을 S라고 부를게요. 즉 스크랩 밸류가 되고요. 해석하면 잔재 가격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남는 가치가 있어야 되겠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면 전부 다 철거되고 없어진다. 0으로 가정해요. 아무것도 없다. 제로라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건물이 5년 지났어요. 볼까요? 2억짜리 건물이 20년 경과되면 자 제로가 되고 다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씩이죠. 그러면 매년 가치가 1,000만 원씩 없어지는 거예요. 첫 해도 1,000만 원, 다음에도 1,000만 원, 매년 가치가 이렇게 1,000만 원씩 계속 없어지면 제로가 돼요. 그래서 5년 지났대요. 가치가 얼마 날아갔습니까? 5,000만 원이요. 그러니까 5년 지나니까 감가가 5,000만 원 감가가 되고요. 남는 가치가 뭐죠? N-가 돼요. 남는 가치. 얼마가 남았습니까? 빼니까 얼마? 1억 5천이잖아요. 끝. 따라서 총 원가, 재론가 2억에서 5년째 감가가 얼마? 5천 빼니까 건물 가격 1억 5천 나온단 말입니다. 얘가 공식입니다. 따라서 총 2억짜리 건물이 5년 지났다. 감가가 얼마? 5천만 원. 남는 가치가 얼마? 1억 5천만 원입니다. 얘가 바로 원가법의 원리가 돼요. 그러면 자 바꿔볼게요. 만약 8년 지났대. 8년. 감가 얼마? 8천만 원. 건물 가격 얼마? 1억 2천. 얘가 원가법입니다. 자 공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가 뭐냐?
감가수증이 뭐냐 하나씩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공부하는 것은요. 먼저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조달 원가의 의의가 뭘까? 두 번째, 제조달 원가의 종류가 뭘까? 종류. 세 번째, 얘는 어떻게 구할까? 구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항상 세 가지입니다. 의, 종류, 구하는 방법.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감가수증도 의, 종류, 구하는 방법. 그래서 첫 번째 의가 되고요. 두 번째 종류는요. 똑같은 말이지만 감가 요인의 종류라고 불러요. 감가 요인의 종류가 있다. 거기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다음에 세 번째 구하는 방법을 다른 말로 감가 수정 방법 이렇게 불러요. 감가 수정의 방법이다. 따라서 그러면 똑같이 의 구하고 종류 공부하고 그다음에 구하는 방법 알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특히 감가수정 이 흐름에서 문제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볼게요. 그러면 저런 거 의의가 뭡니까? 의의부터 봅니다. 아시죠? 총원가. 총원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봅니다. 그걸 2번 내려가죠. 제조달 원가. 동함 1번 의 있죠. 의는 뭐지? 총원가. 총원가인데 제조달 원가란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에서 기준 시점 동그라미 얘가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에서의 한 줄 내려가서 적정 원가의 총익이다. 총 원가를 말해요. 어느 시점?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은요. 제목 그대로 해서 가세요. 감정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시점입니다. 주로 가장 많은 게 오늘 현재를 말이에요. 현재. 현재를 말이에요. 따라서 기시점이지 자꾸 그러시면요. 예를 안 넣고요. 신축 시점. 신축 시점을 자꾸 넣거든요. 신축 시점은 틀린 말입니다. 해서 지문은 늘 이렇게 물어요. 따라서 신축 시점의 총원가 틀리고요. 긴 시점입니다. 긴 시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건물을 지었습니다. 얼마 주고? 10억 주고요. 총원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그러면 이제 2년 전에 신축했대요. 신축 시점입니다. 2년 전 하면 언제가 되죠? 2017년 2월 달이죠. 그러니까 2년 전 이때 총 10억 주고 지었대요. 얘가 바로 신축 시점입니다. 얘는 재론가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다. 항상 긴 시점은요. 신축이 아니고 뭐 긴 시점, 현재. 오늘 현재를 말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지금 똑같이 짓는다면 얘가 바로 긴 시점입니다. (2019년 2월입니다) 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건축비가 올라요. 그래서 만약 2년 동안에 건축비가 20% 상승했대요.
20% 상승했다면 얼마가 돼요? 몇 억? 12억.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따라서 제조달 원가는 기시점에서의 총원가 12억,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하셨죠? 다음에 종료 넘어갑니다. 종료 보시면요. 동안의 2번입니다. 종료가 두 가지죠. 기역번, 복조원가, 니은번요. 대치원가입니다.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예요. 얘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복조원가는요. 괄호하니까 밑줄 하세요. 재생산 비용 밑줄. 같은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용어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을까요? 복조원가는요. 일본 학자들이 번역한 말이고요. 재생산 비용은 미국계 학자가 번역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혼용이 되고 있어요. 니은번요. 대치원가는 괄호 밑줄입니다. 대체비용 밑줄. 대체원가는 일본계 용어가 되고요. 대체비용은 미국계 용어가 됩니다.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뭘 말하느냐? 먼저 복조원가는요. 한마디로 최근 건물입니다. 최근 건물은 복조원가가 돼요. 거꾸로 대치원가는요. 최근 건물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 그림 봅니다. 2년 전 신축 시점에서 10억 들어갔잖아요. 지금 짓게 되면 12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년 전 건물은요. 최근 건물입니까? 오래된 건물입니까? 최근 건물. 맞죠? 5년 전 건물은요. 힌트. 아파트는요. 2년 됐다. 최근 아파트 맞죠? 신축 아파트. 맞습니다. 예. 신규 아파트. 아파트는요. 10년까지는 신축과 비슷하게 봐요. 얼마까지? 10년까지는요. 그러니까 5년 지났다? 역시 최근 건물입니다. 10년 지났다? 최근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뭐지? 복중가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 건물 맞죠? 이런 최근 건물은요. 무조건 지금 똑같이 짓는 다음에 10억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고치란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최근 건물은요. 지금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지? 10억 들어가잖아요. 얘가 제달 원가이면서 똑같은 말로 복조원가가 돼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 건물은 지금 똑같이 짓는다면 10억 들어가잖아요. 얘가 바로 제달 원가 이꼴 복조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니까 이거랑 똑같이 짓게 되면 10억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짓잖아요. 그래서 얘가 바로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지? 12억 들어가더라. 얘가 바로 제달 원가이면서 복조원가입니다. 가장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대치원가는요.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된 건물. 오래된 것은요. 이 건물이 2년 전 건물이 아니고 30년 전 건물이래요. 얘가 뭡니까?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알기 쉽게 이거 집어넣자. 자동차입니다.
자, 자동차도 이렇게 30년 전 모델이 있다. 얘가 바로 오래된 자동차 또는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오래된 겁니다. 자동차도요, 모델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그랜저 있죠. 그랜저가 항상 몇 년마다 모델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연식이 뭐지? 최근 모델이고. 그러면 그랜저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한 30년 전에요. 처음 나설 적이야. 그랜저 아시죠? 각 그랜저라고 하더라고요. 각 그랜저. 예. 지금 정말 귀하잖아요. 예. 거기에 벤츠보다 더 귀해요. 흔히 빠진 게 벤츠인데. 이거 한번 보게 되면요. 너무 반가워요. 예. 예. 정말 귀한 차잖아요. 예. 그게 오래됐잖아요. 예. 그럼 이런 오래된 차는요. 연식이 단종됐잖아요. 안 만들잖아요.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축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합니까? 동일한 효용 가치를 따지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렇게 오래된 차는요. 모두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어디 가면 살 수가 있다? 중고시장. 그래서 자, 중고시장 가게 되면요. 또 사기도 드물겠지만은 각 그런 데가 있다. 중고시장 가게 되면 시세가 얼마쯤 주고 살까요? 똥값이죠. 예, 50만 원. 좋아요. 50만 원. 얘가 바로 대치원가입니다. 대치원가. 오래된 모델은요, 이미 똥값이야. 얼마? 50만 원. 얘가 바로 대치원가. 대치원가입니다. 이때는 뭘 따지죠? 물리적인 축조가 불가능하잖아. 단종됐기 때문에. 그럼 뭘 따진다? 경제적 값어치를 따져. 경제적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암기 안에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건물도 최근 건물 똑같이 짓자. 오래된 것은요. 경제 값어치 따지면 똥값입니다. 얼마 안 돼요. 얘를 따지는 거예요. 얘가 대치원가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왜 이 각그랜저가 오래됐잖아요. 50원 밖에 안 할까요? 예. 그러면 이걸요. 자, 문을 딱 열면요. 시트가 다 나가 빠졌어요. 타이어도 엉망진창이고 또 도색, 펜도 다 벗겨졌고요. 또 보내도 뚜껑 열게 되면요. 기가 다 나갔고 모든 게 전부 다 열어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되니까 겨우 50만 원밖에 안 해요. 모든 선택가 모든 게 나빠져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이미 다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요. 따로 기능적 감가는 하지 않습니다. 따로 하지 않는다. 왜? 여기서 기능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이게 다 반영이 되니까 50만 원밖에 안 해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반영할 게 없잖아요. 반복합니다. 기능적 감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복저원가입니까? 대치원가입니까? 대치원가. 잘 나와요. 따라서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를 따로 하지 않는다. 뭐 때문에?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끝. 문제 다 풀려요. 여기까지 교재 확인해요. 교재 봅니다. 자, 기업번 뒤에 뭐 설명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D급은 양자의 관계. 자, A번 봅니다. A번. 밑줄 아세요. 복조 원가는 최근 건물이죠. 물리적 측면 밑줄. 똑같이 짓는다면. 반면에 또 밑줄 아세요. 대치 원가는 효용 측면 밑줄. 그러니까 경제적 값어치만 따지잖아요. 10번 내려가요. 한 줄 밑줄 아세요. 대치 원가로 복선 가격 구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3번 내려가요.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구하는 방법도 출제가 되는 걸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번 기본적인 산정 방법.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니은번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죠. 니은번은 X 하세요. 너무 상세한 부분은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니은번 버리시고요. 기업번만 아시면 돼요. 기본적인 산정 방법은요. 첫 줄, 제조달 원가는 도급건설이든 자가건설이든 밑줄입니다. 도급건설 기준 밑줄. 항상 도급건설 기준입니다.
도곡건설 기준이다. 얘가 뭐냐면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자, 이 주택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직접 지어야지 자가건설입니다. 직접 안 짓고요. 건설회사 도구 맡기잖아요. 도곡건설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시면요. 중개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쯤 허름한 노후화된 주택이 딱 하면요. 싹 철가고요. 내가 짓는 경험도 쌓아봐야 됩니다. 처음에 지을 적이에요. 고생해요. 그냥 고생해요. 개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고생은 엄청 하는데 한번 짓고 나면요. 경험이 큽니다. 고생보다 기쁨이요. 곱하기 3배입니다. 지어보면요. 공경도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어느 게 더 비싸요? 얘는 싸요. 왜? 자재비만 들어가니까. 내가 지으니까. 얘는 뭡니까? 맡기게 되면 건설한테 이윤 붙여줘야 되겠지. 수수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억 들어가요. 원가는, 총원가가. 얘도 총원가 1억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더하기 알파가 들어가지. 얘가 뭡니까? 건설한테 이윤 붙여줘야 되겠지. 이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20% 잡으면요. 1억 2천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어느 게 더 비싸다? 도곡건설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자가건설이 많아요? 도곡건설이 많아요? 얘가 많지. 그러니까 자가건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쳐줘라 이 말입니다. 항상 무슨 기준? 도곡건설 기준입니다. 자가라고 하더라도 도곡건설 기준입니다. 그래서 네모 박스 보세요. 박스 보게 되면 제도론가는요. 단어두기 밑줄 하세요. 표준적 건설비 밑줄. 내려가서 통상 부대 비용 밑줄. 두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총 원가가 돼요. 다시 표준적 건설비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제도론가 이꼴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 비용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표준적 건설비가 세 개 나와 있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는 밑줄 하세요. 수급인의 적정 이윤. 얘가 바로 요거잖아요. 알파. 이윤 붙여야 됩니다. 수급인의 이윤입니다. 건설회사 이윤입니다. 수급인의 적정 이윤에다가 괄호 적어줄래요? 기업 이윤. 우리 시험은요. 기업 이윤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이윤. 기업 이윤요. 기업 이윤 또는 수급인의 이윤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포함되는 게 도곡건설입니까? 자가건설입니까? 바로 도곡건설이죠. 언제나 도곡건설이니까 항상 얘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결론. 제조달 원가에는 수급인의 인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들어간다. 뭐 때문에? 항상 도곡건설 기준이니까. 여기 전부 다입니다. 따라서 재론가는요. 여기까지만 출제가 돼요. 여기까지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 제가 색깔 다 넣었잖아요. 모두 키워드입니다. 이런 문제 다 풀려요.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재론가는요. 신축 시점이다.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 종류가 두 개 있더라. 두 개 있는데요. 바로 복조원가와 대치원가예요. 그러면 물리적 개념은 무슨 원가? 복조원가, 최근 건물. 오래된 건물은 무슨 원가? 대치원가. 대치원가는 기능적 단가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항상 재론가는요. 자가건설이다, 도곡건설이다? 도곡건설. 이기 때문에 수급인의 이윤 들어가잖아요. 기업 이윤 들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자, 지금까지 재론가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서요. 그냥 막연하게 단어만 암겼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이해를 하셨잖아요. 막연히 암기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냥 항상 이렇게 예를 들었고, 또 이런 예를 들었고요. 예를 들으니까 전부 다 이해를 하실 때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시험 끝까지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방식은요. 1월달, 2월달 기초원리가 아니고요. 지금은 심학습입니다. 이런 문제 다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박스 문제 보세요. 17일 때 나왔죠. 이 문제가요. 상권 문제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풀린지 한번 확인해 봐요. 원가법에서 사용하는 제도론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제도론가는 신축 시점 바로 틀렸지. 기준 시점. 2번요. 자가건설의 경우라도 제도론가는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OX. 맞죠? 바로 정답 2번이 딱 보이잖아요. 이해를 하셨잖아요. 다음에 5번 내려가요. 복제 원가가 복조 원가죠. 얘는요. 최근 건물, 오래된 건물. 자, 그럼 볼게요. 복제 원가는 동일한 효용 볼까요? 복조 원가는 동일한 효용은요. 예를 말하잖아. 동일한 효용이 되면 경제적 개념이니까 대체 원가 설명이지 복조 원가는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효용하는 자체가 바로 경제적 개념이니까 복제 원가 아니고 대체 원가 설명입니다. 4번요. 제대로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는 수급인의 이유는 포함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4번요. 대체원가는 대체원가로서 제원가를 구할 경우는 10번 볼까요? 대체원가는 기능적 감가는 따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감가는 필요 없지만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물리적 감가가 필요하고요. 기능적 감가는 필요 없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서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도론 가게 되면요. 지금 이 포인트만 아시면 문제가 다 풀린다는 말입니다. 제도론가 보았고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걸어서 한번 감가 수정을 보도록 합니다. 쉬겠습니다.